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에 다들 단풍 구경이며 나들이며 즐거워하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이런 시련이 닥쳤다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길래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글재주가 없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평생 배필이라고 하는 아내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했고 제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없을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까지 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요즘 자려고 누워도 쉽게 잠들 수가 없는 게 자꾸만 지난 날이 후회가 돼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때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은 이 사단이 나게 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게 강하게 나갔다면 어땠을까? 모든 상황들이 아쉽기만 하고 후회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일어난 일인 것을요.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와 동갑인 아내를 미팅에서 만나게 됐고 저희는 그날 처음 보자마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 대신에 공장에 먼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방끈이 짧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의기소침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고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미팅 자리에서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호감을 느꼈고 이후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면서 점점 깊게 빠져들어 버렸어요. 미안, 많이 기다렸어? 오늘 잔업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 많이 안 기다렸어. 괜찮아. 배고프지? 아깐 진짜 배고팠는데 너 얼굴 보고 나니까 하나도 배 안 고파. 너무 좋아서 배가 불러 막. 뭐야, 장난치지 마. 진짠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저와 달리 그 여자는 전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데이트를 하려면 늘 그 여자가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은근히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 공식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바늘과 실처럼 어딜 가든 무슨 모임이든 함께했고 그런 저희를 보며 친구들은 천생연분이라고도 불렀어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사내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었죠. 그것도 1년 정도 미루고 가게 된 거였는데 이왕이면 빨리 다녀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나 기다릴 거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딨어. 몸 조심해. 알았지? 아, 진짜 가기 싫다. 그냥 도망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걱정된단 말이야. 알았어. 자주 연락할게. 너도 나 보러 자주 와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이제 와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구나 싶어요. 그때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구나, 꼭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군복무를 하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여자를 생각하고 보고 싶어서 잠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어요. 제대까지 혹시나 다른 놈한테 눈 돌릴까봐 노심초사하고 휴가를 하루라도 더 나오려고 다리 부상을 입어가며 축구하고 그때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고작 직업이라고는 다시 공장에 들어가 일하는 게 전부였지만 왠지 자신이 있었죠. 이 여자 하나만큼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요. 결국 저희는 25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본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고, 직장도 겨우 6개월 근무한 게 다였고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살면서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책 없는 듯해 보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 여자를 붙들어 두고 싶었고, 그 여자도 흔쾌히 결혼을 받아줬어요. 나는 엄마 없이 자란 게 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 아빠랑 못 살겠다고 엄마가 떠난 거지만 나까지 버림받은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너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좋아. 나한테도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외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응, 나도 잘할게. 그 여자는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여기겠다고 제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저희 엄마도 아들 하나만 키워서 딸이 없었는데 예쁜 딸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이곳에서 실화 사연들 들어보니까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에 딸 같은 건 없다고 하시던데, 저희 엄마는 그 여자에게 정말 딸처럼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가끔 아들인 저보다 그 여자를 더 챙길 때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며느리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나중에는 저희 엄마에게도 뒤통수를 쳤어요, 그 여자가.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와의 결혼이 행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혼 직후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록 공장에서 일하는 저였지만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여자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줬어요. 늘 어머님을 챙겼고 집안 대소사에 먼저 나서서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손주도 결혼 5개월 만에 가지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아이가 생겼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세상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내 핏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갑자기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저는 너무 당황했죠. 올린 전세금은 금액이 컸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저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콩알이 태어나기 전에 얼른 이사하자. 내가 집 구해볼게. 이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출산인데 이사를 어떻게 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 어머님한테 얘기해봐. 우리 못 도와주신대?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엄마께 얘기하자며 자기는 배불러서 절대로 이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이사까지 하려면 힘들 거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의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자고 했더니 손주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 돈도 못 해주냐며 싫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저는 너무 당황했고 임신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 임신 때문인 줄 알았던 짜증내고 날선 모습이 사실은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 집은 그래도 자가인 줄 알았더니 전세가 뭐야, 전세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부부가 됐다고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돈을 많이 벌어오던가. 집 대출금에 생활비에 어머님 용돈까지 매달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애 밑에 들어가는 돈 좀 줄여. 우리 형편에 애 옷을 백화점에서 꼭 사야 해? 뭐? 지금 내가 낭비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내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연애할 때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전셋집이 제 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니 시어머님 용돈은 안 드려도 될 줄 알았는데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생활비가 늘 마이너스라는 사람이 애한테 해주는 것은 또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크는 애가 옷을 사면 얼마나 오래 입겠어요. 계절마다 사야 하는 걸 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고 교육시킨다며 집으로 방문 선생님이 요일별로 찾아왔어요. 고작 3살 된 아이 밑에 돈 100만 원은 그냥 들어가니 생활비가 마이너스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제 자식인데 좋은 것만 해주고 싶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생신 때도 잘 못 사드리는 백화점 옷을 철마다 사입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생활비를 줄여보고 싶어 옷 좀 그만 사라고 했더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을 사는 동안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며 푸념했는데 속고 결혼한 건 오히려 저였어요. 연애하는 동안에 이런 사람인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애 때문이라도 집에 붙어 있었는데 아이가 6살쯤 되어 혼자 잘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이 여자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이 밤에? 아, 나 지아 언니랑 한잔 하기로 했어. 어제도 나갔다가 왔잖아. 그동안 동우 키운다고 못 놀았잖아. 이제 나도 좀 놀자. 그러면 안 돼? 아니,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아, 좀! 잔소리 그만해. 나 나갔다 올게. 애엄마라는 여자가 옷은 또 얼마나 짧게 입고 다니는지 가슴팍이 다 드러날 정도로 파인 옷을 입고 다리는 훤히 다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옷을 가리려고 입은 건지 보여주려고 입은 건지 알 수 없는 옷차림에 저의 한숨은 늘어나기만 했어요. 잔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만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동네에서 어울리는 무리 중에 돌싱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던데 아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돌싱 여자가 주로 모임을 주최했고 동네 아줌마 몇 명이 무리지어 다니며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술이란 게 마실 때는 좋지만 취하고 나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잖아요. 술집에는 남자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몰려다닌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었고 저는 그 여자가 나가고 나면 집에서 어린 아들을 챙기고 있어야 했어요. 오늘도 나가? 금방 다녀올게. 내일 제사인 거 알지? 엄마 도와드려야 하니까 술 적당히 마셔. 응? 네, 알겠어요. 어우, 지겨운 제사. 제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작은 집이라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와 명절 제사만 챙기면 됐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날짜도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기어이 만취해서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혼자 장보고 제사 준비하시는 모습에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어머니 생신까지도 등한시했어요. 엄마 생신을 완전히 까먹고 또 술 먹으러 나간다고 했을 때 저 진짜 많이 속상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싶었어요. 맘 같아서는 이혼도 하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 잘 사는 것만 생각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선뜻 이혼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점점 더 밖으로 돌게 됐고 툭 하면 거지 같은 집에 잘못 시집왔다며 저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세상 어느 남자가 와이프가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참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결혼이라고 해도 요즘처럼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닌 세상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꾹 참고 살았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인데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는 데까지는 제가 참아봐야지. 그렇게 누르고 누르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벌어다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못 먹고 산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일이 인터넷 방송이었어요. 그 돌싱녀랑 둘이서 찍는다는 소리에 저는 기겁을 했죠. 뭘 한다고? 하지마. 아, 왜 그래? 요새 인터넷 방송으로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벌려고. 그거 전 국민들 다 보는 방송이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좋은 소리 떠들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일을 하겠다는 거냐고? 내가 왜 하겠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당신이 돈 좀 많이 벌어왔어 봐. 내가 이런 거 할 생각이나 하겠냐고. 사람 말문을 딱 막히게 하는 여자였어요. 관계가 그쯤 되자 저도 자포자기 되더군요. 그래서 일은 하되 내 지인들에게 욕먹을 짓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린다고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니 행동거지 조심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방송 콘텐츠가 문제였어요. 그 돌싱녀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더니 방송 주제도 술 마시는 거였어요. 몇 편의 방송을 찍고 난 뒤에 저도 알게 됐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때 그 여자를 포기하게 됐어요. 이혼까지 할 배짱은 제가 없으니 그냥 부부지만 남남으로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나 건사하면서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요. 그 여자는 일을 시작하고는 집에 더욱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둘이서 술 먹는 방송은 입소문을 탔는지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고 돈도 좀 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기를 얻을수록 방송 수위가 점점 올라가더군요. 옷차림도 그렇고 게스트로 남자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그쯤 되자 제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야, 혹시 재수씨 인터넷 방송하냐? 야, 어제 우연히 봤는데 네 와이프랑 너무 닮아서. 아, 그랬어? 맞아. 진짜였어? 와, 재수씨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네. 화끈하던데? 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알았지? 야, 내가 안 한다고 뭐 모르냐? 이미 알고 있을걸? 그 여자 때문에 남사스러워서 모임에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방송 본 걸 저에게 물어댔으니까요. 친구들이 제 아내를 눈요기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짜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미련 두지 말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그 여자의 방송 채널은 승승장구했어요. 돈이 제법 짭짤한지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걸치고 다니는 옷들도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술에 찌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저는 그 모습이 한심하기만 했어요. 나 사무실 계약했어. 다음 주에 개업식 하니까 그때 당신도 참석해. 알았지? 알겠어. 올 때 옷 좀 깔끔하게 입고 와. 카드 줄 테니까 한 벌 사 입던지. 구질구질하게 하고 오지 말고. 알겠어? 그래, 알겠어. 채널이 유명해지면서 협찬과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꽤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더니 사무실까지 차리더군요. 친구들은 와이프가 잘 나가니 좋겠다며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아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기분이었고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집에서 얼굴 보는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주로 봐주셨는데 아이조차도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고요. 그 여자가 돈벌이가 되면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며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졌지만 속은 다 썩어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어요. 그런데 입원실에 계시는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한 번도 안 오는 겁니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내일 퇴원하셔. 어떻게 보름을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어? 미안해.
병원비 내 카드로 내. 그럼 됐지? 뭐? 내가 돈 없어서 이러냐? 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몸이 2개야? 바빠서 잠도 못 자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챙겨야 하냐고? 사소한 거? 너 네 엄마가 쓰러졌다고 해도 이럴 거야? 뭐라 그랬어? 나 엄마 없잖아. 없는 엄마가 어떻게 쓰러져? 나 긁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됐다. 대화 그만하자. 그 여자와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을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는 저에게 상처만 됐죠. 일이 많아지면서 저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거기서 돈 버는 것보다 자기를 도와주면 더 많이 번다면서 저에게 비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곧 죽어도 같이 일하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또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할까 싶어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죠. 최대한 떨어져 지냈어야 했는데 비서 일을 하면서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보기 싫은 꼴을 보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일은 덩달아 온다잖아요. 그 여자와 사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게 됐어요. 어렸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라 태우러 가려고 차키를 챙기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가 온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고 제 아들이 경찰서에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급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동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관님, 무슨 우리 아이가 학원 밑에 있는 편의점에 상습 절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무리지어 돌아가면서 절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리가. 경찰서에는 아들과 친구들 2명이 더 있었어요. 3명이서 편의점 물건을 훔친 모양이더라고요. 편의점주와 어찌저찌 합의를 하고 겨우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자기한테 언제 관심이나 있었냐며 대들더군요. 저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왜 때려? 나 왜 때리냐고! 나한테 뭐 해줬다고. 진짜 싫어. 엄마 아빠 다 죽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너 이 자식! 아들은 화내는 저를 피해 도망가 버렸고 쫓아가다가 힘이 들어 놓쳐버렸어요. 아들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면서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모였던 건지 좌절감에 눈물까지 났어요. 아들은 찾지 못하고 겨우 몸을 추스려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구석에 그 여자의 차가 보이더군요.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안 받더니 연락도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니 화가 났어요.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걸음을 떼는 순간 그 여자의 운전석이 열리며 웬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곧이어 조수석의 문을 열더니 술에 취한 그 여자를 부축하며 내렸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는지 흐느적거리며 젊은 남자에게 몸을 맡기더군요. 곧이어 둘은 스킨십을 했고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곧장 달려가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너 이 자식 무슨 짓이야? 야! 도진씨 괜찮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사람을 때려? 뭐? 지금 이 새끼 편을 드는 거야? 너 지금 이 새끼랑 뭐 했어? 뭐 했냐고! 하! 촌스럽게 이러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해. 도진씨 미안해. 오늘은 그만 가죠. 응? 제가 옆에 뻔히 있는데도 그 새끼를 챙겨서 돌려보내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유부녀가 남편 앞에서 딴 놈이랑 스킨십 하다가 들켰는데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아들과의 일에 그 여자 외도 현장까지 목격하니 아주 돌 것 같았습니다. 화가 너무나 났어요. 너 제정신이야? 너 밖에서 이러고 다녔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해. 야, 한예진! 나 건들지 말라고!
어떤 해명도 없이 변명조차도 없이 그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내 잠이 들었어요. 잠든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정말 죽이고 싶더군요.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건 다 이 여자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두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지만 차마 어찌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방을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여자의 뒷조사를 했고 이번 외도가 처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오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눈치를 못 챘어? 혜진이를 믿은 거지. 부부는 서로를 믿어주는 사이니까. 오빠 천연기념물 같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혜진이 걔 연하 킬러야. 몸 좋은 연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결혼은 오빠랑 어떻게 했대? 신기하네. 인터넷 방송을 같이 하던 돌싱녀가 알려주더군요. 그동안 아내를 스쳐간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고요. 일 때문에 외박하고 늦게 들어왔던 게 전부 일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동안 낌새를 전혀 못 느낀 건 아니었어요. 통화할 때 들리는 남자 목소리, 옷에서 나는 남자 향수 냄새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집에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의 신뢰를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뒤로는 할 것 다 하고 다녔다는 소리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살아도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살았던 건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제가 원했던 모습이 되지 않았으니 지난 시간들이 다 부질없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죠. 너 그동안 만나고 다닌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그래서? 나한테 미안함도 없니? 이혼해 그럼. 그러면 되잖아.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아놓고 왜 딴소리야? 너 말을 어떻게? 근데 당신 나랑 이혼할 배짱은 있어? 그랬으면 진작에 했겠지. 남들이 이혼남으로 보는 게 싫어서 여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었어? 뭐라고? 그 여자는 저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만 했어요. 그때 저를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편하게 이혼하지 않겠다고요. 가슴에 칼을 갈았죠. 하지만 막상 그 여자를 무너뜨릴 어떤 수가 없었어요. 돈에 관련된 건 다 그 여자가 틀어쥐고 있었고 차도 집도 모두 그 여자 명이었어요. 그동안의 불륜을 걸고 넘어지고 싶었지만 저에게 증거도 없었고 간통죄까지 없어졌으니 법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 밑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누가 아른 체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마셔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저에게 두유 하나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실 근처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할머니였어요. 오며 가며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밖에서 지내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먹을 것을 챙겨드리며 얼굴을 익힌 할머니셨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겨울에는 따뜻한 간식거리들을 챙겨드렸었는데 한 번도 먼저 저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지겠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긴 젊은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 노숙자 할머니께 하게 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앞면만 아는 사이에 제가 속 얘기를, 그것도 제 치부를 그렇게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고 결국 저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동안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마음씨 고운 착한 양반. 들어보니 너무 딱한데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네? 할머니가요? 말씀만으로 고맙습니다. 빈말 아닌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뜬금없이 도와준다는 말에 저는 할머니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말을 하시더군요. 사실은 그쪽 와이프가 너무 망나니 짓을 하길래 내가 좀 눈여겨봤거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나를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딴 놈이랑 헛짓거리 하는 걸 찍어놨어. 할머니는 오래된 핸드폰을 하나 꺼내셨고 그 여자가 웬 남자랑 스킨십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길에서 주운 건데 통화는 안 돼. 그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들고 다니던 건데 마침 내가 바람 피는 걸 본 거야. 저 생각해서 찍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거 하나로는 안 돼요. 그래? 그 옆에 내 핸드폰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남자들 바뀔 때마다 사진을 그렇게 찍더라고. 할머니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불륜 증거들을 모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는 말씀에 큰 도움이 안 될 건 알고 있었지만 왠지 든든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할머니께 정말 고마웠어요. 그 길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을 하고 싶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고 제 뜻을 전했지만 귀책 사유인 불륜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아서 곤란해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증거를 모으고 싶었지만 제가 움직이는 걸 눈치챈 그 여자가 몸을 사리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놈들 좋아하면서 이혼은 왜 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도 재산 분할하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는 걸 알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뭘 자꾸 용을 써. 그냥 이렇게 살아. 편하잖아. 돈 걱정도 없고 당신도 만나고 싶은 여자 있으면 만나고 다녀. 편한 길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여자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군요. 결혼 전에 알던 그 밝고 순진하고 상냥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조건 이혼한다. 하지만 쉽게 할 수는 없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증거를 모으려고 궁리하고 있는데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받아보니 노숙자 할머니셨어요. 내가 이 핸드폰 주웠는데 찾으러 올래요? 네? 핸드폰 주웠다고.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오라고 하는 곳은 사무실 근처 모텔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니 인사불성이 된 그 여자가 침대에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이 여자가 있습니까? 내가 밥을 좀 얻어먹었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날 밤 사무실 1층에서 해장국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보고는 따라 들어가셨대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밥 한 끼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챙기던 할머니라 안면이 있던 그 여자는 할머니가 배고프다고 사정사정을 하니 해장국 한 그릇을 대접하고 둘은 같이 밥을 먹게 됐대요. 그러면서 반주를 하게 됐는데 요즘 저와의 문제 때문에 속을 앓고 있던 상황에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더니 마음이 풀려서 그날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술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는지 2병 마시더니 인사불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텔로 데리고 왔지. 내가 저 여자 자는 동안에 핸드폰을 보니까 사진첩에 남자들이 수두룩해. 아주 난리야. 저는 핸드폰을 건네받았고 그 안에 찍힌 사진과 동영상, 대화 내용까지 싹 다 훑어봤어요. 저장된 것들을 보면서 아주 기가 찼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상들도 있었고 그간 만난 남자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동안 저 모르게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저와 아들을 대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증거를 잡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간 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동안에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고 천하의 어리숙한 놈인 것만 같았어요. 젊은 양반, 자네 탓이 아니야. 충격은 받았겠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게.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변호사에게는 사무실 앞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증거를 준비하고 노숙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기로 했죠. 모텔로 다시 찾아가 아직도 정신없이 자는 여자를 깨웠어요. 일어나. 뭐야. 일어나라고!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몰라. 나도 연락받고 왔어. 당신 여기 있다고 해서. 필름이 끊겼는지 어리둥절하며 두통이 있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여자에게 말했어요. 한동안 바쁠 거야. 이혼 소송 고소장 접수했어. 뭐? 그동안 바람 피우고 다닌 거 증거 다 남겨놨어. 위자료 준비해. 한예진, 나한테 줄 돈 아까워서 어쩌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 재판할 때 다 알게 되겠지. 나 짐 싸서 동호랑 집 나갈 거니까 그리 알아. 야! 그동안 참 재밌게 살았더라 너. 나랑 한 입을 덮으면서 참고 어떻게 살았냐?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우리 악연 이제 끊어내자.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어. 모텔방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 자기 맘대로 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럴까요? 아주 발광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심장 때문에 쓰러지신 다음부터 혼자 계신 게 마음 쓰였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머니도 제 상황을 다 들으시고는 이해해 주셨고요. 그동안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저를 아시기에 제 결정에 아무 말씀도 않으셨어요. 아들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이런 못 볼 꼴을 결국에는 보이는구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혼은 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차라리 아들 곁에 없는 게 더 나았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 재판장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여자는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세 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노숙 할머니는 기꺼이 자기가 본 것들을 증인으로 얘기해 주셨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자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건 우리가 결혼 후였기 때문에 읽어놓은 모든 재산에 대해 저의 기여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절반 나눌 수 있었고 위자료까지 몽땅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시원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붙잡더군요. 내가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나중에 정산하자, 응? 이혼까지 한 마당에 너랑 나랑 이제 남남이잖아. 내가 왜 네 사정을 봐줘야 하니?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가 급해서 그래. 그건 네 사정이지. 나 이제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기한까지 딱 맞춰서 정산해. 저는 얄짤없이 요구했고 그 여자는 저의 단호한 모습에 약이 올라 길바닥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런 그 여자를 뒤로하고 자리를 뜨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고요. 내 인생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쩌면 이혼도 제대로 못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뻔했는데 그 노숙자 할머니 덕분에 일이 잘 해결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 그분을 챙겨드릴 때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무한테나 마음 쓴다고 그 여자가 핀잔을 많이 줬거든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조금 챙겨드렸던 것 뿐인데 큰 도움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할머님을 돌봄센터와 연결을 해드렸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보살펴드리고 싶었지만 극구 사양하셨거든요. 밖에서 지내시는 게 마음이 쓰였는데 센터에서 생활하시게 돼서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새로 구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는 한동안 마음을 못 잡고 방황했습니다. 정리한 결혼 생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속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를 살린 게 바로 운동이었어요. 정신 상담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운동을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마라톤이 저를 다시 살게 했고 지금은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몸이 건강해져서인지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도 좋은 것만 하게 됐어요.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지금은 안정이 돼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전해줘서 알게 됐는데 어디 숙식이 되는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하던 방송도 망하고 동업하던 돌싱녀와도 대판 싸워서 원수 사이가 됐대요. 그나마 있던 재산도 비청산에 몽땅 써버리고 지금은 가진 것 없이 공순이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쫄딱 망하게 된 원인에 저의 이혼이 한몫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 여자가 모든 상황을 초래했으니까요. 저 또한 피해자일 뿐이죠. 모든 것이 안정이 된 지금, 그래도 이따금씩 불쑥불쑥 그 여자에게 당한 게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요. 병이죠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적으면서 또 한 번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혹시나 안 좋은 일 있는 분들 계시다면 좋은 일이 또 올 테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